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생명 3주차 제 2차 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의 결과주의적인 의미,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공수정의 대리모 재판에 있어서 법이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 엄마 아주머니의 차를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제 500m만 가면 되니까 저기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저히 술이 취해서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 200m 가서 사거리를 딱 건너자마자 저 뒤에서 누가 삑 하면서 나타났어요. 보니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이게 뭐 0.15 뭐 이게 엄청난 알코올 도수가 나오니까 면허 취소하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에 섰는데 이제 한번 음주운전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하는데 아저씨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퍼마셔서 이제 차 놓고 집에 걸어가는데 이런 아주머니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한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돼서 이 아저씨는 잘못이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재판장이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우정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면허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판장이 갈등을 겪다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 사람은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론 법이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음주운전이지만 우리 법이 이 아저씨의 착한 마음까지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인공수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마음은 이 불임 부부에게 가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 아이를 누가 출산하고 누가 그 아이를 수유하고 이 불임 부부 엄마는 이미 나이도 들고 모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누가 키울 수 있느냐 보니까 대리모예요. 그래서 대리모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대리모를 인정한 겁니다. 물론 지금 대리모 자체를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대리모의 재판에서 결국은 대리모가 승리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인간에 있어서의 그 수정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가 엄마다 아빠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인공수정을 해라 말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한국에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냥 아이가 없다고 다 가서 인공수정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률도 확률도 거의 20% 미만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인공수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인공수정이 한 가지인 줄 알아요. 오늘 아주 결정적인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과 생명 시간에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여러분만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공수정이 한 가지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4가지예요. 14가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배우자냐 비배우자냐 부부 사이의 인공수정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입되느냐 자 체외수정이냐 체내수정이냐 자 정자제공자가 누구냐 난자제공자가 누구냐 실제로 임신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14가지로 나눠지는데 인공수정을 우리가 다 14가지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법윤리 또 법생물학 가르치는 시간이 법의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생명윤리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인공수정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4가지 중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공수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간, 우선 제일 첫 번째 전제는 비배우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안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전적으로도 다른 형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배우자, 부부 사이에 체내수정, 부부 사이에서 체내수정, 그리고 그 부부에서 아내가 임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체외수정을 허용하면 안 되는가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체외수정, 우리가 말하는 시험관하기, 시험관에서 남편의 정자를 받아다가 아내의 난자를 받아다가 시험관에서 이렇게 수정시켜서 그냥 거기서 배양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수정을 우리가 밖에서 할지라도 임신 자체는 체내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장시키고 발육을 시키고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짝짓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짝짓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면이 있고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자, 사회적인 면은 뭐냐 하면 수정이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정했다 그러면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와 모의 관계가 짝짓기가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내가 육체적인 어떤 하나의 본능을 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부모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수정의 순간이고 그 순간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적 관계예요, 이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고 자식이 형성되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아니 어떻게 수정이 됐는데 자식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출산된 그 어린 유아가 인간이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유아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것을 아직은 외모만 갖췄지 정신 연령은요 동물만도 못해요. 원숭이보다도 떨어져요, 지능이. 전혀 그냥 본능적인 행동만 하지 아직 이성과 지성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의학에서는 3개월 이후가 인간이다. 뱃속에서 3개월 이후가 되면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라고 보고, 또 법학에서는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아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사회학에서는, 제도에서는 출생하는 순간 그 사람을 인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회학, 법학에서 보는 인간과 의학에서 보는 인간, 생물학에서 보는 인간과 윤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한다는 것은 법적인 지위가 태어나는 순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무분별한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을 3개월까지는 끌고 가자.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임신 중절을 막자. 이렇게는 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임신 중절 했다고 우리가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임신 중절 했다고 법적으로 재판할 수 없어요. 벌금 물릴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의사들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할지라도. 그래서 요즘에 3개월 이전이면 임신 중절 해도 돼.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임신 중절을 3개월 이전이라고 그래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의사들이 5개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제왕절개에서 호흡을 하고 있어. 태어나서 지금 울고 있는 아이를
의사가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저께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시끄럽다고 노인들에게 자꾸 수면제 먹인다고. 이건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동물처럼 대하기. 그럼 인간의 이미 그 안에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윤리학에서는 언제부터 인간인가 그렇게 모를 때 태어난 때가 아니다. 3개월도 아니다. 수정의 순간. 수정. 왜 수정의 순간이냐?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가 형성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볼 때 그 과정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논리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클까요? 키가 작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화면 앞에 섰기 때문에 키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저를 만나보시면 제가 1m 87입니다. 키가 작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키가 크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나보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황금장 온천이라고 강남에서 최홍만이를 만났어요. 근데 최홍만을 만났더니 최홍만이 키가 2m 거의 한 20이 되잖아요. 그 앞에 섰더니 저는 고개가 아파요. 이거 위를 봐야 돼요. 그때 저는 아, 내가 작구나. 그러니까 내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항상 큰 것도 아니고 항상 작은 것도 아니야. 크다고 하는 것과 작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한 줄로 쭉 직선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까지 몇 센치, 키가 몇 센치까지는 작고 몇 센치부터는 크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170이에요, 180이에요, 190이에요. 아니면 2m예요. 2m 전까지는 작고 2m부터 큰가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2m를 정해 놓습니까? 어디까지는 크고 작다고 하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없어요. 다만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다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는 인간이 아니고 어디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가 찍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 3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어떤 선을 정해놔도 그건 완전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출발점부터 모든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도 잘라낼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인간이면요, 저는 수정란이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인간으로 뚝 떨어진 게, 이 모습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수정란에서 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기가 있었어요. 중년기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윤리학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정의 순간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윤리학은 인공수정을 접근할 때 인공수정 오케이 해도 됩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대리모를 사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 매매 행위가 되는 겁니다. 상품 거래가 되잖아요. 어떻게 돈 주고 수정란을 사고 엄마를 사고 대리모를 삽니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체외 수정을 통해서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에서 정자 난자를 가지고 온다. 이것도 상품 거래 행위면서 정자 난자가 하나의 생명의 기초인데 그 안에 부와 모의 인격적인 차원.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연결시키는 부모와 자식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은
수정의 순간은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회적 관계를 이미 그 안에서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오죠. 47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배우자 간 인공수정 AIH,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Donor Semen, 기증하는 거예요. 정자, 난자, 기증하는 거죠. 자, AIH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교가 불가능할 때 남편의 정자가 약하지만 아직 수정 능력이 있을 때 시행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공적인 것이 어서 부자연스럽다거나 부부간의 일에 타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적다. 배우자 간의 문제는 적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도 적어요. 근데 AID라고 하는 거, 비배우자 간은 불임의 원인이 남편 쪽에 있어서 AIH, 배우자 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도 불가능할 때 타인의 정자를 받아서 시행된다.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냐? 아이가 태어나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내와 다른 남성과 사이에 자식이어서 정신적,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자, 이제 48페이지 그 밑에 체외 수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모, 어머니의 체내에 임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어요. 우선 산모 안에도 임신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아버지, 남편의 생리학적인 상황 속에서도 임신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밖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 뭐 시험관요법도 있고 뭐 니들요법 뭐 여러 가지 많이들. 그래서 수정을 성공시킨 다음에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착상을 시키는 기술이 바로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외 수정 요법을 요즘에 흔한 말로 시험관 아기 뭐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인공수정의 윤리를 이 책에서는 너무 이게 협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인공수정이 14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자,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자,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임신자. 이게 크게 3가지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다시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체내 수정이냐, 체외 수정이냐. 자, 정자를 누가 제공하느냐, 난자를 누가 제공하느냐, 임신자가 누구냐. 이렇게 3가지 기준이 또 체내 수정이냐, 체외 수정인가 가능성을 통해서 또 3, 2, 6 또 계속해서 나눠지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을 상품화한다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자 제공자가 남편이 아닐 경우는 배제시키고 난자 제공자가 아내가 아닐 경우는 배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자가 아내가 아닐 경우는 배제시킨다. 자, 그 다음에 난자 제공자가 부인이고 임신자는 비배우자다. 부인이 아니다. 난자는 부인이 제공하는데 임신자는 부인이 아니고 또 난자 제공자는 다른 사람인데 임신은 부인이 한다. 이 경우가 가장 인공수정에서
윤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임신을 부인이 하고 난자는 다른 사람, 비배우자, 부인이 아닌 사람, 이런 경우하고, 난자는 부인이 하고 임신을 비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경우, 이것이 윤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임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인이 아니라 임신을 부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임신을, 근데 난자를 부인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부인이 아닌 사람이 제공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도덕적으로 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둘이에요. 어머니가 둘인 경우, 이 경우는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물론 재판에서는 대리모에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이건 누가 어머니인지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윤리적으로는 배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생명윤리에서는 이 인공수정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제가 생명윤리에서는 배우자 사이에 체내 수정은 허용한다 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길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학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요거를 꼭 기억해서 답안을 쓰실 때 이 결론 부분을 빠뜨리지 마셔야 돼요. 자, 인공수정, 이걸 윤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정. 인공수정은요,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 이게 무슨 고통인가? 인공수정이 무슨 고통일까?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왜, 누가 인공수정을 할까요? 불임이에요. 불임의 고통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자식을 낳기보다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자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몸매게 기다리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자식이 없어요. 이게 불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어찌 자식이 없는 것만 고통이겠어요? 아마 자식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기 바라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다음엔 그 부모님의 그 귀한 가치를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미 그 아이의 심리 상태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유아기 때 이미 심리가 형성되는데, 자아가 발달되고 자의식이 형성되는데,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이미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자식 없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없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고아들. 여러분 주위에 그 보육원에 가서 한번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리 웃어도 얼굴에 웃음이 그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머리 한번 가서 쓰다듬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는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불임 부부 오면 그냥 가능성이 없는데도 한번 시술을 해보죠. 가능성이 없는 거 알면서도 의사들이 돈 때문에 거의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인공적으로 자꾸 배란을 촉진시켜서요. 산모가 아니지, 불임하는 그 아내, 여성이 큰 고통을 받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돈벌이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불임 부부가 병원에 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느냐?
아, 자식이 없군요. 자,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아주 튼튼한 아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입양하시죠. 입양. 모든 불임 부부에게 제일 먼저 병원에서 권고하는 게 우리 시험관하게 합시다. 인공수정 합시다. 그런 얘기 의사들이 안 합니다. 당신들이 경제적 여건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면 입양하십시오. 근데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는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인공수정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인공수정 해봅시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한번 입양해 보실래요? 입양도 우리는 가장 건강한 아이, 나하고 혈액형이 똑같고 잘생기고 나하고 얼굴도 닮은 아이를 찾아다니는데요.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증 장애자들을 찾아다녀요. 왜? 자식 없는 고통과 부모 없는 고통이 만나는 게 뭐냐? 불임의 해결책이 인공수정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